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가르고 그 틈으로 번뜩이는 섬광이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흉측한 짐승의 발톱처럼 비췄다. 순덕은 터져나오는 비명을 입술을 깨물어 삼키며 진흙탕이나 다름없는 상기를 네 발로 기어다시피 내달렸다. 차가운 빗물이 눈을 찔러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구암 소리와 횃불의 열기는 뼛속까지 스미는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놈들은 인간이 아니라 피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굶주린 늑대떼와 같았다. 집시는 이미 벗겨져 나갔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긴 발바닥에서는 붉은 선혈이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으나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그녀의 곁에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무거운 숨을 몰아쉬며 함께 달리고 있었다. 먹쇠였다. 보통의 돼지보다 2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그 짐승은 육중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날렵하게 숲을 헤치며 주인의 보폭을 맞추고 있었다. 놈들이 노리는 것은 순덕의 목숨이기도 했으나 더 정확히는 이 검은 짐승의 가죽과 고기, 그리고 그 존재 자체였다. 순덕은 젖은 옷자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휘청거릴 때마다 먹쇠의 거친 털을 부여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짐승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그녀의 천을 간신히 붙들고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거기 서라, 이 천한 것들아. 뒤쪽에서 들려오는 사내의 목소리는 조 대감집의 행란가범이 분명했다. 그들은 끈질기게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횃불의 불빛이 순덕의 등을 뜨겁게 달굴 만큼 가까워지자 그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눈앞에 나타난 가파른 비탈길을 올려다보았다. 평소라면 약초를 캐러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겠으나 폭우로 인해 산 사면이 무너져 내려 길은 끊기고 낭떠러지나 다름없는 절벽만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었다. 뒤로는 칼을 든 추격자들이, 앞으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의 구렁텅이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순덕은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체념이 밀려왔다. 조 대감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평생을 자식처럼 키운 먹쇠마저 뺏길 위기에 처하자 선택한 도주였으나 그 대가는 처참했다. 그때였다. 옆에서 거칠게 콧김을 뿜던 먹쇠가 갑자기 괴상한 비명을 지르며 순덕의 앞을 가로막았다. 평소 순덕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던 순한 녀석이 지금은 마치 미친 짐승처럼 눈을 희번덕거리며 그녀를 향해 대가리를 들이밀고 있었다. 순덕이 당황하여 몰아 입을 떼기도 전에 먹쇠의 단단한 머리가 그녀의 옆구리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옥,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순덕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 믿을 수 없는 배신감과 강한 충격이 동시에 뇌리를 강타했다. 그녀는 자신이 보호하려던 짐승에게 공격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비탈 아래쪽의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몸이 허공을 가르는 그 짧은 찰나, 그녀가 방금 서 있던 자리에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무언가가 박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빗소리를 뚫고 날아온 쇠화살이었다. 먹쇠가 그녀를 밀쳐내지 않았더라면 그 화살은 정확히 순덕의 심장을 꿰뚫었을 것이었다. 순덕의 몸은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거칠게 굴러떨어졌다. 튀어나온 나무 뿌리가 갈비뼈를 때리고 억세게 자란 잡풀들이 얼굴을 핥히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며 위아래가 뒤집혔다. 굴러떨어지는 와중에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벼락같이 내리꽂힌 화살의 잔상과 자신을 밀쳐내던 먹쇠의 슬픈 눈동자가 겹쳐 보였다. 그것은 공격이 아니었다. 짐승의 본능이 감지한 살기로부터 주인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구조였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등 뒤로 딱딱한 바닥이 닿았고 순간 숨이 턱 막히며 정신이 아득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리는 감각에 순덕은 가까스로 눈을 떴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다행히 목숨은 붙어 있었다. 그녀가 떨어진 곳은 절벽 아래 움푹 파인 구덩이 같았는데 위쪽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와 횃불의 일렁임이 희미하게 보였다. 계집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높이면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사내들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그들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듯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미끄러운 절벽을 타고 내려와 시체를 확인하려는 수고를 할 리 만무했다. 그때 위쪽에서 우르르 흙더미가 쏟아지더니 검은 물체가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왔다. 먹쇠였다. 녀석은 네 다리로 흙바닥을 지치며 요령 있게 그러나 다급하게 순덕의 곁으로 다가왔다. 녀석의 콧등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꼬리를 흔들며 순덕의 얼굴을 핥았다.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순덕은 먹쇠에 젖은 목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하지만 안도의 순간도 잠시.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이자 순덕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다. 그녀가 떨어진 곳은 단순한 구덩이가 아니었다. 산사태로 입구가 드러난 인위적으로 파놓은 동굴의 입구였다. 동굴 안쪽은 꽤 깊어 보였고 무너진 흙더미 사이로 나무 상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순덕은 본능적인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상자 쪽으로 기어갔다. 추락의 충격으로 부서진 상자 틈새로 낯선 쇠붙이들이 삐져나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든 순덕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조총이었다. 광군들이나 쓴다는 귀한 화승총이 기름종이에 쌓여 수십 자루나 쌓여 있었던 것이다. 평범한 시골 마을의 뒷산에 이런 무기고가 숨겨져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깨진 상자 옆에 뒹굴고 있는 붉은 깃발과 장부책이었다. 순덕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깃발에 수놓인 문양을 확인했다. 그것은 나라에서 금지한 역적들의 표식이었다. 그리고 장부의 겉면에는 익숙한 낙인이 찍혀 있었다. 조대감. 이 일대의 땅을 움켜쥐고 있는 그 탐욕스러운 노인의 인장이 선명했다. 순덕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조대감이 단순히 횡포를 부리는 부자가 아니라 나라를 뒤흔들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곳에 있었다. 순덕은 그제야 조대감이 왜 그토록 집요하게 자신들을 쫓았는지 깨달았다. 단순히 돼지 한 마리가 탐나서가 아니었다. 며칠 전 먹쇠가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주워 온 이상한 쇠붙이가 바로 이 총의 부품이었던 것이다. 조대감은 자신의 비밀 창고가 발각될까 두려워 입막음을 위해 그녀와 먹쇠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공포는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억울하게 매맞고 굶주리고 쫓기던 설움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랐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집어들었다. 비에 젖지 않도록
치마폭을 찢어 단단히 감쌌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세상에 알릴 수 있다면 조 대감의 목을 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위쪽에는 아직 놈들이 진을 치고 있을지 모른다. 순덕은 먹쇠의 등을 쓰다듬으며 동굴 안쪽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다. 녀석의 거친 숨소리가 동굴 벽에 울리며 기묘한 위로가 되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짐승과 함께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나 이제 그녀의 손에는 놈들의 숨통을 끊을 칼자루가 쥐어져 있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동굴 안의 총구들이 서늘한 빛을 뿜어냈다. 순덕은 먹쇠의 따뜻한 배에 등을 기대고 앉아 빗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오한이 들었지만 눈빛만은 횃불처럼 이글거렸다. 어제까지의 순덕은 멸시받는 돼지 똥냄새 나는 과부였지만 오늘 밤을 넘기고 살아남는다면 그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될 것이다. 그녀는 품에 안은 장부를 생명줄처럼 꽉 쥐었다. 날이 밝으면 사냥감은 더 이상 그녀가 아닐 것이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반대 방향으로 구르기 시작했다. 먹쇠가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리며 순덕의 무릎에 머리를 괴었다. 녀석의 검은 눈동자도 묘한 살기가 감돌았다. 마치 주인에게 이제 싸울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듯했다. 순덕은 녀석의 콧등을 어루만지며 어둠 속을 응시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놈들은 자신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음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늙은 여인과 돼지, 세상에서 가장 하찮게 여겨지던 둘의 방역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폭풍이 몰아치던 그 밤으로부터 석 달 전의 일이었다. 총우석의 낡고 허름한 초가집.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한 돼지 우리에는 언제나 지독한 악취가 배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근처를 지나갈 때면 을의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며 걸음을 재촉하곤 했다. 그곳은 돼지 어미라고 불리는 순덕의 보금자리였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 하나 없이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세상에 허락한 유일한 공간은 돼지똥 냄새가 진동하는 이 좁은 울타리뿐이었다. 그녀의 옷에는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누린내가 깊게 배어 있었고 그것은 마치 천한 신분을 증명하는 낙인과도 같았다. 많이 먹어라. 먹쇠야. 그래야 힘을 쓰지. 순덕은 이가 빠진 사기 그릇에 담긴 보리밥을 돼지구유에 쏟아부으며 중얼거렸다. 그것은 그녀가 먹어야 할 저녁밥의 절반이었다. 하루 종일 남의 집 허들의 씨를 하며 받아온 귀한 양식이었지만 그녀는 주저없이 그것을 돼지에게 나누어 주었다. 보통의 돼지라면 꿀꿀거리며 코를 박고 먹어치우기 바빴겠지만 먹쇠라 불리는 이 검은 돼지는 달랐다. 녀석은 밥을 보자마자 달려드는 대신 순덕의 거친 손등에 젖은 코를 비비며 마치 고마움을 표시하듯 낮은 소리를 냈다. 먹쇠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다. 어미 돼지가 낳은 10마리의 새끼 중 가장 작고 약하게 태어나 젖조차 제대로 빨지 못하던 녀석이었다. 주인집에서는 가망이 없다며 뒷산에 갖다 버리라고 했으나 순덕은 차마 그 어린 생명을 버릴 수 없어 몰래 품에 안고 왔다. 그녀는 쌀뜨물을 받아다 손가락에 적셔 녀석의 입에 넣어주며 밤새 등을 쓸어주었다. 그렇게 살아남은 녀석은
마치 순덕을 어미로 하는 듯 졸졸 쫓아다녔다. 털 색깔이 먹물처럼 검다고 하여 먹쇠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 녀석은 알아들었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순덕은 조롱거리였다. 저 늙은이가 노망이 났지. 짐승한테 쌀밥을 먹이다니. 제 입에 들어갈 것도 없는 주제에 우물개 모인 안악들은 순덕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그들에게 돼지는 그저 살을 찌워 잡아먹거나 내다 파는 고기일 뿐이었으나 순덕에게 먹쇠는 차가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천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던지는 경멸, 어린 시선과 모욕적인 언사 속에서도 먹쇠만이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계절이 바뀌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비실 때던 먹쇠가 하루가 다르게 몸집을 불려나가는 것이었다. 단순히 살이 찌는 것이 아니었다. 골격 자체가 벌어지고 근육이 붙으며 일반적인 돼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지고 있었다. 마을의 장정들조차 먹쇠의 덩치를 보고 기겁하며 뒷걸음질 칠 정도였다. 저게 돼지여. 곰이여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호기심에서 두려움으로 바뀌어 갔다. 어떤 이는 짐승에게 사람 밥을 먹여 요물이 되었다고 혀를 찼다. 순덕은 그런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듬직해진 먹쇠가 곁에 있어 든든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왈패들이 순덕의 보찜을 건드리고 희롱하려 했을 때 어디선가 나타난 먹쇠가 낮은 포효와 함께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왈패들은 집채만한 멧돼지 같은 녀석의 기세에 눌려 엉덩방아를 찌으며 도망쳤다. 그날 이후 순덕은 먹쇠가 단순한 짐승이 아님을 확신했다. 녀석의 눈동자는 짐승의 본능을 넘어선 지성과 주인을 지키겠다는 뚜렷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순덕의 작은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먹쇠의 소문이 담장을 넘어 고을 유지인 조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조대감은 다가오는 자신의 환갑잔치에 쓸 특별한 요리 재료를 찾고 있었다.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한 기이하고 희귀한 것을 즐기는 위인이었다. 어느 날 조대감 집의 마름이 거만한 표정으로 순덕의 오두막을 찾아왔다. 그는 코를 싸쥐고 찡그린 얼굴로 돼지우리를 훑어보더니 먹쇠에 검고 윤기 흐르는 가죽을 보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게 그 소문의 돼지로구나. 대감마님께서 쓰실 것이니 값을 쳐주마. 당장 끌고 가자. 마름은 마치 물건을 흥정하듯 엽전 꾸러미를 바닥에 던졌다. 그것은 돼지 한 마리, 값으로는 후한 편이었으나 순덕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쳐다보지도 않고 마름의 앞을 가로막았다. 못 팝니다. 이 아이는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순덕의 단호한 거절에 마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천한 과부 주제에 감히 대감마님의 청을 거절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인연이 미쳤나 돈을 더 달라는 수작이냐. 마름이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위협했다. 하지만 순덕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을 굽신거리며 살아왔지만 먹쇠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던 먹쇠가 나무 울타리를 들이받으며 굉음을 냈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나무 기둥이 부러질 듯 휘어졌다. 마름은 기겁하여 뒤로 물러섰다. 짐승의 살기 어린 눈빛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고 보자 내년이 이 마을에서 발을 붙이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마름은 씩씩거리며 돌아갔지만 그 뒷모습에는 불길한 예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먹쇠도 무언가를 감지했는지 밤새 잠들지 않고 우리 안을 서성거렸다. 순덕은 밖으로 나가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서 있는 먹쇠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먹쇠야. 내가 힘이 없어서. 그녀의 눈물이 녀석의 거친 털 위로 떨어졌다. 조 대감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단순히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순덕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마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마을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우물가에서 만난 이웃들은 순덕을 투명 인간 취급했고, 일감을 주던 주막 주인은 대감네 눈밖에 날까 두렵다며 그녀를 문전박대했다. 쌀독은 비어가고 먹쇠에게 줄 여물조차 구하기 힘들어졌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조 대감은 굶주림과 고립으로 순덕을 말려 죽일 작정이었다. 순덕은 산으로 들어가 칠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쇠를 먹였다. 자신의 배는 고라도 자식 같은 놈을 굶길 수는 없었다. 밤이 되면 순덕은 먹쇠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다. 힘없는 백성이 복을 받는 이야기, 짐승이 은혜를 갚는 이야기들. 하지만 현실은 이야기처럼 아름답지 않았다. 먹쇠는 주인의 야윈 얼굴을 보며 끙끙거렸다. 녀석은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눈치였다. 몇 번이나 우리 문을 머리로 밀어 탈출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순덕이 막아섰다. 안 된다. 나가면 죽어. 놈들이 널 잡으려고 덫을 놓았단 말이다. 순덕은 녀석의 목을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말렸다. 어느 날 새벽, 누군가가 순덕의 집 마당에 죽은 쥐떼를 던져놓고 갔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다음 차례는 너와 그 돼지라는 끔찍한 협박. 순덕은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묘한 오기가 생겨났다. 평생을 짓밟히며 살아왔지만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 뺏길 수는 없었다. 그녀는 부엌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녹슨 낫을 꺼내 숫돌에 갈았다.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단지 지키기 위해서였다. 사흘 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조 대감이 순덕을 가축 절도 혐의로 고발한 것이었다. 자신의 소유인 돼지를 훔쳐다 키웠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이었다. 하지만 법은 언제나 힘있는 자의 편이었다. 순덕은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먹쇠야, 가만히 있어 나오면 안 돼.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는 주인을 보며 먹쇠가 울타리를 부술 듯 날뛰었지만 순덕의 절규의 녀석은 기이하게도 동작을 멈추고 슬픈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그것이 비극의 서막이었다. 순덕은 관아의 형틀에 묶여 매질을 당하면서도 먹쇠가 자신의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곤장이 살점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홀로 남겨진 먹쇠에 대한 걱정이었다. 피투성이가 되어 옥새에 갇힌 밤, 순덕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다짐했다. 살아서 돌아가리라.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 새끼를 지키리라.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짐승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평범한 안악이었던 그녀의 내면에 지독한 생존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곤장에 맞아 찢어진 엉덩이와 허벅지에서 피가 배어나와 치마가 붉게 물들었다. 순덕은 두 명의 하인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짐짝처럼 끌려가고 있었다. 관아의 차가운 옥바닥에서 이틀을 꼬박 앓고 난 뒤 그녀가 당도한 곳은 마을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조대감의 저택 안마당이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과 잘 다듬어진 정원수들은 그녀가 사는 돼지우리와는 딴 세상이었다. 대청마루 높은 곳에는
비단 옷을 휘감은 거구의 노인이 곰방대를 문 채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그가 바로 이 고을의 생사여탈권을 쥔 실질적인 지배자, 조 대감이었다. 내년이 바로 그 돼지 어미냐. 조 대감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나른했다. 그는 발 아래 엎드러진 순덕을 벌레 보듯 곁눈질하며 입가에 묻은 닭과 부스러기를 털어냈다. 마당에는 수십 명의 하인들이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순덕은 고통을 참으며 간신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동자와 두툼한 턱살. 그것은 잘 먹인 돼지보다 더 탐욕스러워 보였다. 조 대감은 며칠 뒤 있을 자신의 증가변 생일잔치에 올릴 특별한 요리를 구상 중이었다. 그에게 순덕의 돼지 먹쇠는 생명체가 아닌 그저 남들에게 과시할 희귀한 식재료일 뿐이었다. 사또께서 내년을 도둑으로 다스리라 하셨으나 내 넓은 아량으로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했다. 조 대감이 손짓하자 옆에 있던 마름이 엽전 꾸러미를 순덕의 앞에 던졌다. 짤그랑 하는 경박한 소리와 함께 동전들이 피 묻은 흙바닥에 흩어졌다. 그 검은 돼지를 내놓거라. 값은 후하게 쳐주었다. 그 돈이면 내년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금이니 감지덕지하고 물러가라. 그것은 거래가 아니었다. 일방적인 통보이자 명령이었다. 순덕은 바닥에 흩어진 엽전들을 내려다보았다. 쌀 몇 가마니는 살 수 있는 돈이었다. 당장의 굶주림을 면하고 매질을 피할 수 있는 유혹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귓께는 배가 고파 꿀꿀거리고 있을 먹쇠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자식을 팔아 배를 불리는 어미가 어디 있단 말인가.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켰다. 못합니다. 그 아이는 제 자식입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단단했다. 순덕의 대답에 장내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감히 천한 백성이, 그것도 다 죽어가는 노파가 대감의 말을 거역한 것이다. 조 대감의 얼굴에서 느긋하던 미소가 사라지고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그는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느꼈다. 고작 가축 한 마리 때문에 천민에게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다니. 양반의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었다. 자식 짐승이 자식이라니. 내년이 기어이 미친 개로구나. 조 대감이 하고 헛웃음을 뱉더니 이내 표정을 싸늘하게 굳혔다. 내년 눈에는 내가 우습게 보이느냐. 내 말 한마디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나갈 목숨이거늘. 조 대감의 호통에 마름이 순덕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다. 순덕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처박혔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났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기이할 정도로 맑고 독했다. 그것은 잃을 것이 없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다. 조 대감은 그 눈빛을 보자 기분이 더러워졌다. 감히 내게 저런 눈을 해. 좋다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듣는 모양이니 법대로 하자꾸나. 조 대감이 부채를 탁 접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네가 그 돼지를 훔친 게 아니라면 그동안 내 놈의 돼지가 내 땅을 밟고 내 산의 도토리를 주워 먹으며 큰 값은 치러야지 않겠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였지만 이 고을에서 조 대감의 말은 곧 법이었다. 마름이 재빨리 장부를 펼쳐들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용을 했다. 지난 일 연간의 사료값, 토지 사용료, 그리고 대감마님의 심기를 어지럽힌 위자료까지 합하면 엽전 300냥입니다. 300냥, 순덕이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모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주변의 하인들조차 그 터무니없는 금액에 입을 딱 벌렸다. 이것은 돈을 받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순덕을 올가매어 뼈와 살을 발라먹겠다는 선전포고였다. 돈이 없으면 돼지를 내놓던가 아니면 내 몸으로 때우거라. 조 대감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순덕을 내려다보았다. 선택지는 없었다. 돼지를 내주거나 자신이 노예가 되거나. 순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당장 돼지를 뺏기면 먹쇠는 며칠 뒤 잔치상에 오를 고기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돈을 갚을 방법은 없었다.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자신이 희생하여 시간을 버는 것. 그녀는 피 묻은 입술을 깨물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제가 갚겠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해서 갚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먹쇠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항복이 아닌 처절한 애원이었다. 조 대감은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었다. 그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거역하는 자를 굴복시키고 발 아래 두는 것, 그것이 그가 원하던 유희였다. 그래, 기특하구나. 오늘부터 너는 내 집의 노비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내년은 내 소유고 그 돼지 또한 내 담보물이다. 만약 도망치거나 꾀를 부린다면 그 즉시 돼지의 배를 갈라 내장을 씹어 먹을 테니 그리 알아라. 순덕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계약은 성립되었다. 그녀는 이제 자유인이 아니었다. 먹쇠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남은 생을 저 악마 같은 노인에게 저당 잡힌 것이다. 마름이 다가와 순덕의 손가락을 억지로 잡아 빈 문서에 지장을 찍게 했다. 붉은 인주가 묻은 손가락이 족쇄처럼 느껴졌다. 끌고 가서 뒷방에 쳐넣어 내일부터 당장 일을 시켜라. 밥값은 해야지. 하인들이 다시 순덕을 짐짝처럼 들어올렸다. 멀어지는 대청마루에서 조 대감이 곤방대를 빨며 흐뭇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으나 그것이 자신의 파멸을 불러올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순덕은 끌려가면서도 이를 악물었다. 버텨야 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 놈들은 먹쇠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날 밤 순덕은 헛간에 던져졌다. 집단 위로 쓰러지듯 쳤다. 누운 그녀의 눈앞에 먹쇠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지금쯤 주인 없는 우리에서 배를 골고 있을 녀석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이 시작되었다. 몸은 이곳에 묶였으나 마음은 여전히 저 아래 오두막 돼지우리를 향하고 있었다. 밤바람에 실려 오는 돼지똥 냄새마저 그리워지는 밤이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순덕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다가올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동이 트기 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새벽부터 순덕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그녀가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었다. 뼈마디가 시려오는 고통이 손끝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입김을 불어가며 수십 번 물통을 날랐다. 조 대감 댁에 거대한 부엌 물독을 가득 채우는 것이 그녀의 첫 번째 일과였다. 늙고 병든 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쉴 틈은 없었다. 그녀가 잠시라도 허리를 펴려 하면 어디선가 감시하던 하인들의 되박진 욕설이 날아들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 가장 천한 존재. 노비들조차 부려먹는 노비의 노비였다. 순덕이 맡은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마당에 낙엽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심지어 뒷간의 오물을 퍼내는 일까지 모두 그녀의 몫이었다. 젊은 하인들은 더럽고 힘든 일을
모두 순덕에게 미루며 낄낄거렸다. 어이, 돼지 어미 냄새나는 년이 똥 푸는 일을 하니 제격이네 그려. 그들의 조롱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으나 순덕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일만 했다. 그녀가 반항하지 않고 순종할수록 그들의 괴롭힘은 더욱 집요하고 잔인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수모를 죽은 듯이 받아내었다. 그녀가 이토록 처절하게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 저 멀리 헛간 너머 돼지우리에 갇힌 먹소의 때문이었다. 순덕은 일을 하러 오가며 먼발치에서 먹쇠가 있는 쪽을 훔쳐보곤 했다. 녀석은 좁은 우리에 갇혀 예전처럼 활기차게 뛰어놀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순덕이 지나갈 때마다 녀석은 귀신같이 인기척을 느끼고 코를 킁킁거리며 철창 사이로 눈을 빛냈다. 조금만 참아라. 내 몸이 부서져도 너는 지킬 테니. 순덕은 마음속으로 수백 번 되뇌며 눈물을 삼켰다. 점심때가 되면 하인들은 마루에 앉아 기름진 밥을 먹었지만 순덕에게 돌아오는 것은 개밥 그릇에 담긴 식은 보리밥 덩어리뿐이었다. 개들도 거들떠보지 않을 쉰내 나는 밥이었지만 순덕은 그것을 소중하게 챙겼다. 그녀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밥의 절반을 몰래 헝겊에 쌌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몰래 먹쇠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였다. 자신이 굶는 것은 참을 수 있었으나 자식 같은 놈이 배를 골는 것은 참아볼 수 없는 어미의 마음이었다. 조 대감은 가끔 대청마루에 나와 일하는 순덕을 지켜보았다. 늙은 여인이 짐승처럼 기어다니며 일하는 모습은 그의 비틀린 우월감을 충족시켜 주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저 미련한 것 좀 보게. 돼지 한 마리 때문에 제 명을 재촉하는구나. 그는 혀를 차면서도 순덕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겼다. 마을 사람들은 조대감의 잔인함에 치를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순덕을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했다. 짐승은 짐승일 뿐인데 왜 사람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느냐는 것이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로 접어들어 바람이 매서워졌다. 조대감의 환갑잔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집안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곳곳에서 전을 부치고 고기를 삶는 냄새가 진동했다. 순덕은 하루 종일 잔치 준비에 동원되어 칼질을 하고 무거운 솥을 날랐다. 부엌 한 구석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돼지고기가 있었다.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지는 고깃덩어리를 보며 순덕은 현기증을 느꼈다. 혹시라도 저것이 먹쇠가 될 수도 있었다는 공포가 엄습해 올 때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떨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일을 돕던 늙은 참모가 순덕에게 슬그머니 말을 건넸다. 이봐, 헛고생하지 말고 그냥 포기해. 대감마님이 어떤 분인데 약속을 지키겠어. 잔칫날이 되면 제일 먼저 그 돼지부터 잡을 걸세. 참모의 말은 순덕이 가장 두려워하던 악몽이었다. 하지만 순덕은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아, 아닙니다. 대감마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빚을 갚는 동안은 건드리지 않겠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믿음이라도 없으면 당장이라도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순덕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누구도 그녀의 노고를 고마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마름은 툭하면 순덕을 발로 차며 재촉했고 실수를 할 때마다 매질을 아끼지 않았다. 순덕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다. 손톱은 빠지고 등은 굽었으며 다리는 퉁퉁 부어 걸음조차 떼기 힘들었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약속된 기한은 없었고
빚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잔치를 이틀 앞둔 밤, 하늘이 심상치 않았다. 낮게 깔린 먹구름이 달을 가리고 습한 바람이 불어왔다. 폭풍우가 몰아칠 징조였다. 순덕은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몰래 먹쇠의 우리로 향했다. 품에는 아껴둔 주먹밥 한 덩이가 들어있었다. 우리 앞에 도착하자 먹쇠가 기다렸다는 듯 꿀꿀거렸다. 녀석은 평소보다 훨씬 불안해 보였다. 계속해서 바닥을 파헤치고 울타리를 몸으로 밀어대며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다. 짐승의 본능이 다가올 위험을 감지한 것이 분명했다. 먹쇠야, 왜 그러니? 조금만 참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주먹밥을 내밀었다. 하지만 먹쇠는 밥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순덕의 옷자락을 물어당겼다. 마치 어서 도망가자고 말하는 듯했다. 순덕은 녀석의 눈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녀석의 눈동자에 비친 공포. 그것은 순덕이 애써 외면하고 있던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곳은 지옥이고 여기서 살아나갈 방법은 순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순덕은 한참 동안 먹쇠의 곁을 지키다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헛간으로 돌아왔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졌다. 찬모의 말, 먹쇠의 불안한 행동, 그리고 조대감의 비릿한 웃음이 머릿속에서 엉켜들었다. 그녀는 집단 위에 누워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나뭇가지들이 창호지 문을 긁어대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살려달라고 긁어대는 손톱 소리처럼 들렸다. 그 시각, 안채의 사랑방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내일 새벽이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해라. 조대감의 낮은 목소리였다. 걱정 마십시오. 솜씨 좋은 백정을 불러놓았습니다. 가죽 하나 상하지 않게 껍질을 벗겨낼 것입니다. 마름이 비열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그 늙은 년은 어찌할까요? 마름의 질문에 조대감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무심하게 내뱉었다. 쓸모가 다했으니 쫓아내던가. 시끄럽게 굴면 같이 묻어버리던가. 순덕은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피로에 지쳐 깜빡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먹새와 함께 넓은 들판을 달리고 있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배고픔도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 짧았다. 헛간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그녀의 볼을 때렸다. 이것이 폭풍전의 마지막 고요임을, 그리고 자신의 처절한 희생이 배신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음을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운명의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섞인 습한 바람이 헛간의 틈새로 스며들었다. 순덕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다. 빗방울이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신경을 곤두쓴 것은 빗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짐승의 억눌린 비명과 둔탁한 타격음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순덕은 맨발로 뛰쳐나가 어둠 속에 잠긴 돼지우리 쪽으로 내달렸다.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두 개의 그림자가 먹쇠의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마름과 낯선 사내 하나가 밧줄과 몽둥이를 들고 먹쇠를 제압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이놈의 짐승이 힘이 장산해어서 목을 쫌매 낯선 사내는 마을의 백정이 분명했다. 그는 쇠망치로 먹쇠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고 있었다. 먹쇠는 입에 거품을 물고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으나 이미 다리 하나가 굵은 밧줄에 묶여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했다.
순덕의 눈앞이 붉게 물들었다. 약속은 거짓이었다. 놈들은 처음부터 살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안 돼, 이 도둑놈들아. 순덕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우리 안으로 뛰어들었다. 순덕은 백정의 팔을 물어뜯고 마름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늙고 병든 노파라고는 믿기지 않는 악귀 같은 힘이었다. 이 미친년이 마름이 당황하여 순덕을 발로 걷어찼다. 흙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순덕은 백정의 바짓가랑이를 놓지 않고 늘어졌다. 그녀가 시간을 버는 사이 주인이 공격당하는 모습을 본 먹쇠의 눈이 뒤집혔다. 녀석은 찢어질 듯한 포효와 함께 온몸의 근육을 부풀렸다. 우지끈 녀석을 묶고 있던 밧줄이 끊어지고 단단한 나무 울타리가 종잇장처럼 부서져 나갔다. 풀려난 먹쇠는 그야말로 성난 야차와 같았다. 녀석은 거대한 머리로 백정을 들이받았다. 아, 백정이 비명과 함께 공중으로 붕 떴다가 울타리 밖으로 처박혔다. 겁에 질린 마름이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먹쇠는 꿈쩍도 하지 않고 마름을 향해 돌진했다. 마름은 기겁하여 뒷걸음질 치다 똥통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순덕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먹쇠의 목을 끌어안았다. 녀석의 몸은 분노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거친 숨소리가 씩씩거렸다. 도망가야 해. 여기 있으면 죽어. 순덕은 피투성이가 된 입술로 중얼거렸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명분도 이유도 없었다. 약속은 깨졌고 남은 것은 죽음뿐이었다. 그때 안채 쪽에서 횃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소란을 들은 하인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 돼지가 날뛴다 잡아라.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순덕은 먹쇠의 등을 때밀었다. 가자. 산으로 가야 해. 순덕과 먹쇠는 열린 대문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다. 앞을 가로막는 하인 하나가 있었으나 달려오는 거대한 검은 짐승을 보고는 기겁하여 길을 터주었다. 빗줄기는 이제 장대비가 되어 시야를 가렸다. 진흙탕이 된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박차고 나가자 칠흑 같은 바깥 세상이 그들을 맞이했다. 뒤에서는 조 대감의 쩌렁쩌렁한 고함이 들려왔다. 전연과 돼지를 당장 잡아와라. 산채로 잡아 껍질을 벗겨 죽일 것이다. 마을길은 텅 비어 있었다. 순덕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익숙했던 마을 풍경이 낯설고 공포스럽게 느껴졌다. 집집마다 굳게 닫힌 문들은 그녀를 외면했던 세상의 인심 같았다. 그녀가 갈 곳은 오직 하나.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잘 가지 않는 뒷산뿐이었다. 그곳은 험하고 맹수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인간이라는 맹수보다는 나을 것이었다. 빗물에 젖은 치마가 다리를 휘감아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먹쇠가 코로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추격대는 빨랐다. 횃불의 행렬이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드는 것이 보였다. 사냥개들이 지저대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놈들은 말을 타고 오고 있었다. 저기다 저기 늙은이와 돼지가 간다. 선두의 선놈이 소리쳤다. 화살 하나가 슝 하고 날아와 순덕의 발치에 박혔다. 공포가 발목을 잡았지만 살고자 하는 본능이 그녀를 다시 뛰게 했다. 먹쇠는 순덕의 속도에 맞춰 달리며 때때로 뒤를 돌아보고 위협적인 소리를 내어 사냥개들의 접근을 막았다. 산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웠다. 폭우로 인해 계곡물이 불어나 콸콸거리는 소리가 귀를 때렸다. 순덕은 나뭇가지를 붙잡고 간신히 비탈을 기어올랐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뒤에서 들려오는 말 발굽 소리만이 뇌리를 채웠다.
이것은 사냥이었다. 평생을 짐승처럼 부려지던 여인과 짐승 취급받던 돼지가 진짜 짐승이 되어 사냥꾼에게 쫓기는 밤이었다. 되어 빨리, 더 빨리 가야 해. 순덕은 헐떡이며 먹새를 재촉했다. 숲이 우거진 곳으로 들어가면 말을 탄 놈들도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가시덤불을 헤치고 깊은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때리고 옷을 찢어발겼다. 번개가 칠 때마다 숲은 기괴한 형상을 드러냈다. 순덕은 자신이 평생 살아온 마을을 등지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였다. 놈들이 푼 사냥개 2마리가 덤불을 뚫고 튀어나와 순덕의 치맛자락을 물었다. 순덕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개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그녀의 목을 노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빠르게 먹새가 들이닥쳤다. 먹새는 거대한 몸을 날려 사냥개 1마리를 들이받아 나무 둥치에 처박아 버렸다. 으깨지는 소리와 함께 개가 꼬꾸라졌다. 나머지 1마리가 꼬리를 말고 도망쳤다. 먹새는 피 묻은 주둥이를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이 산의 주인은 이제 자신이라는 듯이 하지만 안도할 틈은 없었다. 사냥개들의 위치를 확인한 추격대가 횃불을 휘두르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이쪽이다 개소리가 났다. 놈들의 목소리가 바로 지척에서 들렸다. 순덕은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일어섰다. 이제부터는 길이 없는 곳으로 가야 했다. 절벽이 있든 낭떠러지가 있든 멈추면 죽음뿐이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그들의 도주를 돕기 위해 혹은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가리기 위해 내리는 장막 같았다. 순덕은 먹새의 털을 꽉 움켜쥐었다. 녀석의 천만이 이 차가운 지옥에서 유일한 현실이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그녀의 속삭임은 천둥 소리에 묻혔다. 하지만 먹새는 묵묵히 앞장서서 어둠을 갈랐다. 녀석은 알고 있었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든 끝까지 주인을 지켜낼 것임을. 그렇게 둘은 폭풍의 눈 속으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져갔다. 뒤따라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떨쳐내기 위해. 그들은 더 깊은 어둠, 더 위험한 절벽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1장의 그 절벽 위로 이어진다. 동굴 밖의 폭풍우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순덕의 심장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 안에 담긴 장부를 펼쳤다. 글을 배운 적 없는 까막 눈이었으나 장부 곳곳에 찍힌 붉은 인장과 그림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것은 명나라와 외국을 오가는 밀무역 항로가 그려진 지도와 광운에게 납품되어야 할 화약과 조총이 빼돌려진 수량을 기록한 치부책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페이지의 끝에는 조 대감의 가문 문양인 쌍악슈왕 하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나라를 팔아먹을 작정이었구나. 순덕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조 대감의 탐욕이 단순히 마을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는 수준을 넘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모에까지 다 있었던 것이다. 이 동굴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훗날 거사를 도모하거나 외세와 결탁하기 위해 준비해둔 비밀 병기고였다. 순덕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자신이 우연히 발을 들인 이곳이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조 대감의 일족을 멸문지와 애미에 맨 증오시킬 수 있는 화약고였던 것이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폈다. 당장이라도 놈들이 들이닥칠 것만 같았다. 이 비밀을 아는 이상 조 대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죽이려 할 것이다. 빈손으로 내려가서 관의 고변환들, 미친 노파의 헛소리로 치부되거나 도리어 무고죄로 몰려 죽임을 당할 게 뻔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확실하고도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순덕의 시선이 장부와 바닥에 뒹구는 부러진 총의 부품에 머물렀다. 이것들을 가지고 내려가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순덕은 자신의 치마 속단을 찢었다. 찌익 하는 소리가 동굴 안에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는 찢어낸 천으로 장부를 꼼꼼하게 감쌌다. 비에 젖지 않도록 기름 먹인 종이를 덧대고 다시 천으로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는 먹쇠를 불렀다. 이리 와보렴. 네가 해줘야 할 일이 있다. 먹쇠가 다가와 킁킁거렸다. 녀석은 주인의 비장한 표정을 읽었는지 얌전히 곁을 내주었다. 순덕은 장부 뭉치를 먹쇠의 배밑,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에 오목한 곳에 밀어 넣었다. 그녀는 자신이 두르고 있던 낡은 행주치마를 벗어 먹쇠의 배를 감쌌다. 마치 다친 짐승을 치료하듯 배를 감싸 묶어 장부 뭉치가 밖에서 보이지 않게 교묘히 숨겼다. 먹쇠의 굵고 뻣뻣한 검은 털과 진흙투성이의 배가죽이 자연스러운 위장막이 되어 주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배를 닫혀 붕대를 감은 돼지처럼 보일 뿐이었다. 무겁지, 조금만 참아라. 이것이 우리를 살려줄 동아줄이다. 순덕이 먹쇠의 귀에 속삭이자 녀석은 알아들었다는 듯 짧게 꿀꿀거렸다. 또한 순덕은 부러진 조총의 방가소에 부분과 화약 주머니 하나를 자신의 품속 깊이 숨겼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것이었다. 준비를 마친 순덕은 동굴 입구 쪽으로 기어가 바깥 동태를 살폈다.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여전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산 아래쪽에서는 횃불들이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놈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아마 날이 밝으면 산을 샅샅이 뒤지며 포위망을 좁혀올 것이다. 지금 움직이는 것은 위험했다. 하지만 날이 완전히 밝아 놈들이 이 동굴을 발견하기 전에 빠져나가야 했다. 순덕은 동굴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먹쇠의 천에 의지해 잠시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 지난밤의 공포와 배신감이 다시금 밀려왔다.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노예처럼 일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조 대감의 비릿한 웃음, 마름의 발길질, 사람들의 조롱, 그 모든 것이 가슴속에서 뜨거운 쇳물처럼 녹아내려 단단한 살에 샤이로 굳어졌다. 더 이상 그녀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심판자가 되어 돌아갈 것이었다. 놈들이 우릴 짐승이라 불렀지. 순덕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래, 짐승이 되어주마.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미친 짐승이. 그녀의 눈빛은 예전에 순박하던 시골 안악의 것이 아니었다. 사선을 넘나들며 생존의 본능이 깨어난 야수의 눈빛이었다. 먹쇠도 주인의 감정에 동조하듯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렸다. 둘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다가올 결전을 준비했다. 새벽녘이 되자 비가 그치고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기회였다. 짙은 안개는 그들의 모습을 감춰줄 천연의 보호막이었다. 순덕은 먹쇠를 일으켜 세웠다. 가자. 이제 우리가 사냥할 차례다. 둘은 조심스럽게 동굴을 빠져나왔다. 산사태로 길이 뭉개져 내려가는 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었다. 지늘게 발이 푹푹 빠지고 미끄러운 바위에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하지만 먹쇠가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주고
순덕이 나무 뿌리를 부여잡으며 한 걸음씩 내려갔다. 그녀는 놈들이 예상치 못한 경로를 택했다. 숨어서 도망치는 산길이 아니라 오히려 놈들의 봉어지와 가까운 마을, 큰 길로 향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을 믿기로 했다. 또한 산속에서 잡히면 소리 소문 없이 죽임당하겠지만 사람들이 많은 장터나 관아 근처라면 공개적인 소란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산 중턱을 내려올 무렵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침이 오고 있었다. 순덕의 몰골은 처참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옷은 갈갈이 찢겨 살같이 드러났으며 온몸은 피와 진을 범벅이었다. 영락없는 미친년 혹은 무덤에서 기어나온 귀신의 형상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 흉측한 몰골이 자신을 보호해줄 갑옷이라 여겼다. 누구도 이 더러운 노파의 품속에, 그리고 저 냄새나는 돼지의 배 밑에 나라를 뒤집을 비밀이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테니까. 숲을 거의 다 빠져나왔을 때 갑자기 덤불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순덕과 먹소에는 동시에 걸음을 멈췄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추격대인가 아니면 산짐승인가. 순덕은 품속의 낫을 꽉 쥐었다. 낫은 5장에서 챙기지 않았으나 2장의 낫이나 혹은 동굴의 날카로운 돌슬렛이 쇠붙이를 쥐었다고 가정. 하지만 나타난 것은 길 잃은 노루 한 마리였다. 노루는 피 냄새를 맡았는지 흠칫 놀라더니 숲속으로 달아났다. 순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었다. 진짜 적들은 산 아래에 득실거리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저 멀리 조 대감의 저택 지붕이 보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곳은 그녀에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이었지만 지금은 무너뜨려야 할 목표물로 보였다. 순덕은 먹쇠의 등을 두드렸다. 보이느냐, 저기가 놈들의 소굴이다. 먹쇠가 콧김을 뿜으며 땅을 발굽으로 긁었다. 전의를 불태우는 몸짓이었다. 순덕은 심호흡을 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뜨거운 복수심을 식혀주었다. 차갑게, 더 차갑게 식어야 한다. 흥분해서는 안 된다. 그녀는 짐승의 탈을 쓴 사냥꾼이 되어야 했다. 이제부터는 힘싸움이 아닌 머리싸움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다리를 더 절뚝거리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표정을 지었다. 완벽한 연기가 필요했다. 자,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꾸나. 순덕이 첫 발을 내디뎠다. 돼지 한 마리와 늙은 여인,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천한 조합이 가장 거대하고 악랄한 권력을 향해 정면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마을의 장터에는 이미 아침장을 준비하는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그들 누구도 잠시 후 벌어질 파란을 예감하지 못한 채 비바람이 휩쓸고 간 다음날 아침, 읍내 장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기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상인들은 좌판을 깔고 물건을 정리하느라 분주했고 국밥집 솥에서는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이 일상의 풍경을 찢어 발긴 것은 마을 어귀에서 나타난 기이한 행렬이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옷은 걸레짝처럼 찢어진 노파가 집채만한 검은 돼지를 이끌고 절뚝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온몸이 진을과 피로 뒤범벅된 그들의 모습은 마치 지옥 불덩이 속에서 기어나온 악귀와도 같았다. 저게 뭐야, 사람이야, 귀신이야.
장터 입구에 있던 보찜 장수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순덕네 아니여 어젯밤에 죽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조 대감집에서 도망치다 산에서 죽었거나 짐승밥이 되었을 거라 여겼던 이가 멀쩡히 살아서, 그것도 놈들의 눈을 피해 대낮에 장터 한복판에 나타난 것이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길을 터주었다. 순덕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었다. 그녀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입게는 알 수 없는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곁을 지키는 먹소에 또한 위압적이었다. 배에 흰 천을 두르고 있었지만 근육질의 몸체와 날카로운 눈매는 여느 돼지와는 차원이 달랐다. 누군가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오려 하자 먹쇠가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렸다. 그 소리가 어찌나 묵직한지 땅바닥이 울리는 듯했다. 구경꾼들은 쏘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다. 순덕은 장터 중앙에 넓은 마당에 자리를 잡고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품에서 주워온 돌멩이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산이 입을 열었네. 산이 입을 열었어. 뱃속에 감춰둔 시커먼 똥을 토해냈지 뭔가. 그녀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다. 사람들은 그녀가 충격으로 실성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 속에 뼈가 있음을 눈치채는 이들도 있었다. 조 대감네, 뒷산 말이여. 거기가 명당이라더니 뭐가 나왔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 시각 조 대감은 안방에서 아침상을 받고 있었다. 밤새 내린 비로 꿀꿀했던 기분을 달래려던 참이었다. 그때 마름이 사색이 되어 뛰어 들어왔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그 돼지 어미가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조 대감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다. 몰아 죽지 않고 살아서 내려왔다고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단순히 살아온 게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가 지난밤 산속에서 무엇을 보았는지가 문제였다. 만약 비바람에 드러난 동굴을 보았다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았다면 당장 잡아와 쥐도 새도 모르게 끌고 오란 말이다. 조 대감이 밥상을 엎으며 고함을 질렀다. 마름은 황급히 건장한 하인들을 이끌고 장터로 달려갔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그들의 손을 떠나 있었다. 장터에는 수백 명의 구경꾼이 순덕을 에워싸고 있었다. 대낮에 보는 눈이 너무 많았다. 마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인파를 헤치고 들어갔다. 아이고,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대감마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네. 자, 어서 집으로 가세. 마름이 순덕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다. 좋은 말로 할 때 따라와. 안 그러면 여기서 죽는 수가 있어. 순덕은 마름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내 이놈,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그녀의 호통에 마름이 움찔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저승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다. 염라대왕께서 내게 할 일이 남았다며 돌려보내 주셨지. 순덕은 광인처럼 낄낄대다가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고 마름을 노려보았다. 내 놈 주인에게 가서 전해라. 산신령이 노하셨다고. 그가 훔쳐다 숨겨놓은 쇠몽둥이들이 밤새 울더라고 말이다. 쇠몽둥이.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마름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조총을 말하는 것이 분명했다. 이 노파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마름은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당장 입을 막아야 했지만 주변의 시선이 너무 따가웠다. 하인들이 억지로 순덕을 끌어내려 하자 얌전히 있던 먹쇠가
순식간에 달려들어 하인의 종아리를 물어뜯으려 했다. 의아하게 하인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먹쇠는 마름의 앞을 가로막고 흉포한 이빨을 드러냈다. 감히 건드리면 뼈도 못 추릴 것이라는 경고였다. 저 짐승 좀 봐. 주인을 지키는 꼴이 사람보다 낫네. 구경꾼들이 감탄하며 웅성거렸다. 여론은 순덕의 편으로 기울고 있었다. 평소 조 대감의 위세에 눌려 살던 사람들에게 대감의 하인들을 골탕 먹이는 순덕과 먹쇠의 모습은 통쾌한 구경거리였다. 마름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칼부림이라도 냈다가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게 뻔했다. 그는 낭패한 표정으로 하인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마름이 사라지자 순덕은 먹쇠의 불룩한 배를 쓰다듬었다. 행주치마로 감싼 그곳에 조 대감의 목줄을 쥘 문서가 들어있었다. 그래, 먹쇠야. 내 뱃속이 참 따뜻하구나. 아주 귀한 것을 품고 있어서 그렇지. 순덕은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 틈바구니에 섞여있는 낯선 사내들이 보였다.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눈매가 매서운 것이 관아의 형사들이거나 다른 쪽의 첩자일 수도 있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이미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보고를 받은 조대감은 공포에 떨었다. 그년이 쇠몽둥이라고 했단 말이냐. 그는 방안을 서성거리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비밀이 샜다. 이제 그년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죽이면 오히려 의심을 살 것이다. 그는 머리를 굴렸다. 그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 신빙성을 없애야 했다. 그리고 관아의 사또를 매수하여 그녀를 조용히 옥에 가두고 처리해야 했다. 사또에게 연통을 넣어라. 내 돼지를 훔쳐 달아난 미친 노비가 장터에서 헛소리를 퍼뜨리고 있다고 당장 잡아들이라고 해. 장터의 분위기는 점차 고조되었다.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이제 기다림은 끝났다. 그녀가 마름을 쫓아낸 것은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다. 더 큰 판을 벌이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오늘 귀한 분이 오신다지 내 그분께 드릴 선물이 있어 기다리는 중일세.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귀한 분이라니. 그때 멀리서 징소리와 함께 포졸들의 행렬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인근 고을을 순시 중이던 관찰사 혹은 암행어사의 행차였다. 혹은 조 대감의 사주를 받은 형함의 출두일 수도 있었다.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순덕은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그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몸을 돌렸다. 먹쇠도 주인의 긴장감을 느꼈는지 꼬리를 바짝 세우고 따랐다. 장터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었다. 폭풍의 눈 속에 서 있는 듯한 고요함이었다. 늙은 여인과 돼지는 도망치는 대신 다가오는 권력을 향해 당당히 마주섰다. 그 모습이 어찌나 비장한지 구경꾼들조차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순덕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날렸다. 그녀의 품속에는 화약이, 돼지의 배 밑에는 도화선이 감춰져 있었다. 이제 불만 붙이면 모든 것이 터져버릴 터였다. 가자, 먹쇠야, 이제 끝을 볼 때가 되었다. 순덕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일장에서 쫓기던 나약한 사냥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 미끼가 되어 거대한 맹수를 덫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저벅저벅. 진을 묻은 발소리가 장터 바닥을 울리며 관아의 행렬을 향해 다가갔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가장 가파른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다. 북소리와 함께 관아의 행차를 알리는 깃발이 장터 입구에 들어섰다.
감에 타고 있던 형암은 장터 한복판을 가로막고 있는 기이한 광경에 미간을 찌푸렸다. 피투성이 노파와 거대한 멧돼지 같은 짐승이 길을 막고 있었고 그 주위를 수백 명의 백성이 에워싸고 있었다. 무슨 소란이냐, 관아의 행차를 막다니. 내 놈들 목숨이 2개라도 되느냐. 형암의 호통에 구경꾼들이 홍에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그러나 순덕은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가마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조대감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다. 그는 흐트러진 갓을 고쳤을 새도 없이 형암 앞으로 달려가 엎드렸다. 사또 전현입니다. 저 미친 종년이 제 집안의 가보인 돼지를 훔쳐 달아나고 이제는 요사스러운 말로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나이다. 조대감은 다급했다. 순덕이 입을 열기 전에 그녀를 죄인으로 만들어 끌고 가야 했다. 여봐라, 당장 전현을 포박하고 돼지를 쳐 죽여라. 조대감의 사주를 받은 포졸들이 육모방망이를 치켜들고 순덕을 향해 달려들었다. 누구 마음대로 나를 죄인이라 하느냐. 순덕의 외침은 천둥처럼 쩌렁쩌렁했다. 그녀는 두려움 없이 포졸들을 노려보았다. 포졸들이 주춤하는 사이 먹쇠가 순덕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녀석은 낮은 자세를 취하며 으르렁거렸다. 놈들이 다가오자 먹쇠는 전광석화처럼 몸을 날려 선두에 선 포졸의 가슴팍을 들이받았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포졸이 나가떨어졌다. 다른 포졸들이 창을 내질렀으나 먹쇠는 날렵하게 피하며 그들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어 진영을 무너뜨렸다.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멈추어라, 멈추어라. 형암이 감에서 내려 소리쳤다. 단순한 절도 사건이라기엔 짐승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고 노파의 눈빛에 서린 결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형암은 조대감과 순덕을 번갈아 보았다. 내 인연, 관군을 공격하다니 내 죄가 무겁다. 할 말이 있으면 구하되 거짓이 있다면 당장 참형에 처할 것이다. 형암의 말에 조대감이 안색을 바꾸며 끼어들었다. 사또 천한 것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죽여야 입 닥치시오. 순덕이 조대감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다. 그 섯을 퍼런 기세에 조대감마저 입을 다물었다. 순덕은 품속에서 깨진 쇠붙이 하나를 꺼내 형암의 발치에 던졌다. 땡그랑. 소리를 내며 구르는 그것은 동굴에서 주워온 조총의 격발 장치였다. 형암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조선의 군영에서도 보기 힘든 신형 조총의 부품이거나 외관을 통해서나 들어올 법한 물건이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형암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대감이 뒷산 동굴에 숨겨둔 것입니다. 순덕은 또박또박 말했다. 그곳에는 이따위 쇠몽둥이가 수십 자루, 아니 수백 자루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랑캐들과 내통한 문서들도 가득합니다. 군중 속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영모, 그것은 듣는 것만으로도 삼족이 멸해질 수 있는 무시무시한 단어였다. 조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렸다. 거짓말입니다. 전현이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거짓인지 아닌지는 보면 알 것이오. 순덕은 먹쇠를 불렀다. 먹쇠야, 이리 온. 씩씩거리며 포졸들을 위협하던 먹쇠가 순한 양처럼 순덕의 곁으로 다가왔다. 순덕은 먹쇠의 배를 감싸고 있던 피 묻은 행주치마에 매듭을 풀었다. 툭 하고 묵직한 꾸러미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기름종이에 쌓인 장부책이었다. 순덕은 그것을 집어들어 형암에게 바쳤다.
이 안에 조대감이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 증거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형암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아 들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그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다. 거기에는 불법으로 밀수입한 무기의 수량과 거사 자금을 댄 자들의 명단,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 대감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밀수가 아니었다. 정권을 뒤엎으려는 명백한 반역의 증거였다. 형암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 대감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지역 유지에게 보내는 호의적인 눈빛이 아니었다. 조 대감, 이것이 사실이요. 형암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조 대감은 뒷걸음질 쳤다. 아, 아닙니다. 모함입니다. 그 장부는 조작된 것입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이미 그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매국노다. 우리 고열을 짜내서 오랑캐를 도와. 저놈을 죽여라. 분노한 군중의 목소리가 장터를 뒤흔들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조 대감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이대로 잡히면 능지처참을 당할 것이 뻔했다. 그는 사태를 뒤집을 수 없다면 증거를 없애고 도망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단도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전현이 훔친 장부다 내놔라. 그는 형암이 아닌 모든 사태의 원흉인 순덕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만 죽이면, 그녀만 없애면 어떻게든 입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다. 대감 멈추시오. 형암이 소리쳤지만 늦었다. 조 대감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순덕의 목을 노리고 칼을 휘둘렀다. 주변의 포졸들도 미처 반응하지 못한 찰나의 순간이었다. 순덕은 눈앞으로 번뜩이는 칼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켰다. 그때였다. 검은 그림자가 시야를 가렸다. 먹쇠였다. 녀석은 주인이 위험에 처하자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조 대감의 칼끝이 먹쇠의 두꺼운 어깨 가죽을 파고들었다. 꾸액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먹쇠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 육중한 몸으로 조 대감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이 짐승 새끼가 조 대감은 칼이 박힌 채로 먹쇠에게 깔려 넘어졌다. 먹쇠는 고통을 참으며 머리로 조 대감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우두둑,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조 대감의 입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왔다. 먹쇠는 피를 흘리면서도 흉포한 기세로 조 대감을 짓눌러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내린 형벌을 집행하는 신수 쉔쇼이의 모습과도 같았다. 잡아라 저 역적놈을 포박해라. 형암이 다급하게 명령했다. 멍하니 보고 있던 포졸들이 그제야 우르르 달려들어 먹소의 밑에 깔려 신음하는 조 대감을 끌어냈다. 밧줄이 조 대감의 몸을 칭칭 감았다. 이건 모함이야 억울해. 조 대감은 발악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백성들이 던진 돌멩이와 오물이 그의 얼굴로 날아들었다. 순덕은 털썩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포박당하는 조 대감이 아니라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는 먹쇠에게 향했다. 녀석의 어깨에는 조 대감의 단도가 깊숙이 박혀 있었고 붉은 피가 흙바닥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다. 먹쇠야. 순덕은 비명처럼 녀석의 이름을 부르며 기어가 녀석의 목을 끌어안았다. 승리의 환호성 속에서 오직 그녀만이 비통한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조 대감이 포승줄에 묶여 개처럼 끌려나가는 동안 장터에는 기이한 침묵이 감돌았다. 역적을 잡아냈다는 환호성은 잠시였고
모든 이의 시선은 흙바닥에 쓰러진 거대한 검은 짐승과 그 곁을 지키는 늙은 여인에게 쏠려 있었다. 조 대감의 단도는 먹쇠의 왼쪽 어깨 깊숙이 박혀 폐를 찔렀다. 붉은 선혈이 펌프질하듯 솟구쳐 나와 바닥에 흙을 지늘처럼 개어 놓았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상처 부위를 눌렀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생명력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옷은 이미 먹쇠의 피로 붉게 젖어 있었다. 이원 의원 없소. 제발 누구라도 좀 도와주시오. 순덕의 절규가 장터를 울렸다. 구경꾼들 틈에서 한 노인이 주춤거리며 나왔다. 마을의 가축을 돌보던 늙은 마애였다. 그는 혀를 차며 다가와 먹쇠의 상태를 살폈다. 그는 박힌 칼을 뽑으면 과다출혈로 즉사할 것이고 그대로 두어도 숨이 막혀 죽을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늦었네. 급소를 찔렸어. 사람도 버티기 힘든 상처야. 마이의 건조한 사망, 성구의 순덕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폭풍우도 뚫고 온 아이야. 순덕은 피 묻은 손으로 먹쇠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먹쇠의 호흡은 거친 쇳소리를 내며 점점 얕아지고 있었다. 녀석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순덕을 안심시키려는 듯 힘겹게 눈을 들어 주인을 바라보았다. 그 검고 깊은 눈동자는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자신을 길러준 어미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만이 담겨 있었다. 형암은 증거물인 장부를 챙기고 조 대감을 압송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순덕에게 다가와 치하의 말을 건넸다. 네 공이 크다. 조정에 보고하여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역적을 잡은 1등 공신이 아니냐. 형암의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 같았다. 순덕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금은보화가 산처럼 쌓인다 한들 지금 죽어가는 유일한 가족의 숨결 하나와 바꿀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형암을 쳐다보지도 않고 먹쇠의 귓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살려줄게. 집에 가자. 먹쇠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순덕의 손등을 핥았다. 녀석의 혀는 거칠고 따뜻했지만 그 온기는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다. 녀석은 끙 하고 낮은 소리를 내더니 크게 몸을 한번 떨었다. 그리고는 서서히 눈꺼풀이 감겼다. 거대하게 오르내리던 흉부의 움직임이 멈추고 콧김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장터를 호령하던 영물의 혼이 마침내 육신을 떠난 것이다. 순덕은 숨을 멈추고 그 순간을 지켜보았다. 세상의 시간이 정지한 듯했다. 순덕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비탄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먹쇠의 거대한 머리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가지 마라. 먹쇠야, 나만 두고 어디를 가니? 이 험한 세상 나 혼자 어찌 살라고. 그녀의 통곡 소리에 구경하던 안악들도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저 돼지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늙고 외로운 여인의 유일한 아들이자 친구였으며 마을을 구한 영웅이었음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다가와 순덕을 위로하려 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조 대감의 탐욕도 형암의 포상도 마을 사람들의 동정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차갑게 식어가는 먹쇠의 몸뚱어리만이 전부였다. 승리는 씁쓸하고 허무했다. 놈을 잡으면, 누명을 벗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으나 남은 것은 뻥 뚫린 가슴과 피 묻은 손뿐이었다. 이것이 복수의 대가라면 하늘은 너무도 가혹했다. 해질 역이 되어서야 마을 장정들이 수레를 가져왔다.
어르신,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옮겨 드리리다. 평소 순덕을 냄새난다고 피하던 사내들이었다. 그들은 경건한 표정으로 먹소의 거구를 들어올려 수레에 실었다. 누구도 고기나 도축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장군의 시신을 운구하듯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순덕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수레 뒤를 따랐다. 행렬은 조 대감의 저택이 아닌 순덕의 오두막이 있는 뒷산 언덕으로 향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불태우고 있었다. 핏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만이 처량하게 울렸다. 멀리 관아 쪽에서는 조 대감이 옥수레에 실려 한양으로 압송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순덕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의 평화는 영원히 깨져버렸다. 순덕은 밤새 먹소의 몸을 닦았다. 피와 진흙을 닦아내자 윤기 흐르던 검은 털이 드러났다. 그녀는 녀석이 좋아하던 빗으로 털을 빗겨주고 자신이 아끼던 이불을 덮어주었다. 춥지, 이제 안 아플 거야. 거기서는 배고프지 말고 쫓기지 말고 마음껏 뛰어놀거라. 그녀의 독백이 텅 빈 방 안을 메웠다. 방 한구석에는 형암이 두고 간 포상금 꾸러미가 놓여 있었으나 순덕은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양지바른 언덕에 무덤이 만들어졌다. 봉부는 사람의 것보다 훨씬 컸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거들어 때를 입히고 상석을 놓았다. 비석은 없었으나 누군가 깎아놓은 나무 팻말에 의돈지며 이툰쯤 몰아 쓰여 있었다. 의로운 돼지의 무덤. 순덕은 무덤 앞에 주저앉아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다 끝났구나. 순덕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조 대감은 능지처참을 당할 것이고 가문은 멸문될 것이다. 순덕은 영웅 대접을 받을 것이고 남은 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재물도 얻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온기를 나눠줄 존재가 없었다. 그녀는 승리자였으나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슬픈 패배자였다. 가슴 한구석이 도려내어진 듯한 상실감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다. 순덕은 무덤 위에 핀 들꽃 하나를 꺾어 올려놓았다. 3장부터 시작된 길고 긴 싸움, 5장의 폭풍우 속 탈출, 8장의 피말리는 대치까지 그 모든 순간에 먹쇠가 있었다. 녀석이 없었다면 그녀는 이미 억울한 귀신이 되었을 것이다. 녀석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주인의 존엄을 지켜주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순덕의 눈에서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메마른 흙을 적셨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내릴 때까지 순덕은 자리를 뜨지 못했다. 마을 쪽에서는 조대감 없는 새로운 세상을 축하하는지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언덕 위는 고요했다. 순덕은 무릎을 끌어안고 작게 웅크렸다. 어쩐지 등 뒤에서 먹소의 따뜻한 천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돌아보면 차가운 바람만이 불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홀로 남은 삶을 견뎌내야 했다. 그 잔인하고도 고요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조 대감의 몰락 이후 마을은 개벽이라도 한 듯 달라졌다. 탐관오리의 수탈이 사라지자 장터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주름 대신 웃음꽃이 피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돼지 할멈이라 불리던 순덕이 있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마을을 구한 영웅이 되어 있었다. 예전에는 냄새난다고 코를 막고 피해 다니던 이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굽신거리며 아른 채 했다. 순덕 어르신,
쌀 좀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저희 집 잔치에 상석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낯간지러운 아첨이 그녀의 오두막 문턱을 넘나들었다. 그러나 순덕의 마음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구역질이 났다. 자신이 굶주리고 매 맞을 때는 모른 척하더니 이제 와서 친한 척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인간의 비열함을 보았다. 그녀는 가져온 선물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문을 걸어 잠갔다. 다 필요 없다. 내 새끼 죽을 때 거적대기 하나 안 내어주던 놈들이. 방 안에 홀로 앉은 순덕은 벽을 보고 쓴웃음을 지었다.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날들이었다. 관에서는 약속대로 두둑한 포상금을 내려주었다. 평생을 만져보지 못할 거금이었다. 순덕은 그 돈을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이 돈은 먹쇠의 피와 바꾼 것이었다. 함부로 쓸 수 없었다. 그녀는 읍내에서 가장 솜씨 좋은 석수장이를 불렀다. 돌을 깎아주게. 아주 크고 단단한 돌로. 비바람이 쳐도 절대 쓰러지지 않게. 석수장이는 짐승의 무덤에 쓸 비석이라는 말에 의아해 했으나 순덕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먹소의 무덤 앞에는 번듯한 비석이 세워졌다. 의로운 번 먹소에 여기 잠들다. 순덕은 비석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제 아무도 너를 짐승이라 무시하지 못할 게다. 너는 나보다, 저 밑에 사는 인간들보다 훨씬 훌륭한 존재였어. 비석 주변에는 녀석이 좋아하던 산딸기 나무와 들꽃들을 심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곳에 올라가 녀석과 대화를 나누었다. 바람이 불면 먹쇠가 대답하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어느 날 밤, 순덕은 짐을 쌌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밥그릇, 그리고 먹쇠의 털뭉치를 싼 주머니가 전부였다. 그녀는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마을 곳곳에 배어있는 먹쇠와의 추억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었고 사람들의 가식적인 친절이 숨을 조여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남은 포상금의 대부분을 절에 시주했다. 먹쇠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이런 짐승 같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시각에 순덕은 오두막을 나섰다. 그녀는 자신이 살던, 그리고 먹쇠가 살던 허름한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똥 냄새가 배어있던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음을 이제야 알았다. 그녀는 미련 없이 뒤를 돌았다. 마을은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다. 아무도 그녀의 떠남을 배웅하지 않았지만 상관없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 존재는 저 언덕 위에 잠들어 있었으니까 순덕은 마을 어귀를 지나 언덕으로 올라갔다. 비석 앞에 선 그녀는 깊게 허리를 숙여 절을 했다. 잘 있거라. 내 새끼, 엄마가 잊지 않을게. 나중에, 아주 나중에 저승에서 다시 만나자. 그때는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다. 먹쇠가 슬퍼할까봐. 떠나는 어미의 뒷모습이 처량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산길을 내려오는 순덕의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굴레에서 벗어난 기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노비도 천한 돼지 어미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소중한 것을 위해 싸워 이긴 당당한 한 인간이었다. 안개가 걷히면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이 그녀의 앞길을 비추었다. 그녀가 떠난 뒤 마을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남았다. 탐관오리를 물리친 신령스러운 돼지와
그를 키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살이 붙었다. 어떤 이는 순덕이 신선이 되어 산으로 들어갔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녀가 먹소의 환생을 찾아 길을 떠났다고 했다. 아이들은 언덕 위의 비석을 찾아가 꽃을 놓으며 그 이야기를 되새겼다. 의로움은 사람의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순덕의 행방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깊은 산골, 인적 드문 곳에 작은 암자를 짓고 사는 늙은 비구니가 매일 돼지 모양의 목각 인형을 깎으며 미소 짓고 있다는 소문만이 바람결에 들려올 뿐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사람은 없었으나 산새와 다람쥐들이 친구가 되어 주었다고 한다. 이야기의 끝은 쓸쓸하지만은 않았다. 순덕은 비록 혼자였으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차가운 세상에 맞서 서로를 지켜냈던 뜨거운 사랑의 기억이었다. 안개 속으로 사라져 가던 그녀의 뒷모습은 패배자가 아닌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으로 길고 긴 여운을 남겼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핀 들꽃처럼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 한구석에 조용하지만 강인하게 뿌리 내렸다.